따스한 햇살의 기억이 아직 피부에 남아있는 듯한 어느 늦은 오후, 민혁과 그의 가족은 일주일간의 즐거운 섬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45의 민혁은 모처럼 회사 일을 잊고 편안한 표정이었고, 그의 아내인 42살의 유나는 자신의 일상을 꾸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즐기는 사람답게 여행지에서 산 예쁜 장신구들을 만지작거리며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10살배기 아들 준서는 할머니에게 드릴 선물이라며 조개 껍데기로 만든 작은 장식품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종종 걸음으로 아빠와 엄마를 앞서 걸었습니다. 익숙한 동네 골목으로 접어들자 높은 건물들 사이에 섬처럼 자리한 아담한 2층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바로 그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집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즐거운 웃음소리와 함께 집으로 향하던 가족의 발걸음이 동시에 우뚝 멈췄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대문은 금지선을 알리는 누런띠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위에는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로 쓰인 거대한 펼침막이 흉물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알림. 이 건물은 곧 허물어질 예정입니다. 시공사 미래건설. 가족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유나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외마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누군가 주소를 착각한 것이 분명하다며 민혁의 팔을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민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듯했고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안에 계신 걸까? 겁에 질린 준서가 아빠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요? 할머니 괜찮으신 거죠? 민혁은 홀린 사람처럼 다가가 누런 띠를 거칠게 찢어버리고 대문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게 손에 쥐었던 열쇠는 자물쇠 구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집의 자물쇠를 통째로 바꿔버린 것이었습니다. 절망적인 기분으로 주변을 둘러보던 민혁의 시선이 우편함에 꽂혔습니다. 뽀얗게 먼지가 쌓인 우편함 안에는 두툼한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의 이름은 놀랍게도 아들인 준서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든 민혁은 안에 내용물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익숙한 어머니의 필체로 정성껏 쓰인 편지 한 통과 작고 반짝이는 은행 개인 금고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아들에게 온 편지를 가족들 앞에서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첫 문장부터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펼침막과 굳게 닫힌 대문을 번갈아 보며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고, 품에 안고 있던 할머니의 선물을 떨어뜨린 준서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한 줄 한 줄 이어질수록 민혁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사진기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자신들의 집 앞에서 길을 잃은 아이들처럼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한 가족의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 디딜 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돌봐주던 하녀처럼 여겼던 그 여자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석 달 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던 어느 평범한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삶의 이야기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저희 이야기와 함께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어느 고장에서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곳의 소식을 듣는 것은 저희에게 큰 기쁨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박순자라는 한 여인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녀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의 행복을 벽돌처럼 한 장 한 장 쌓아 올렸지만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정성껏 지은 그 집이 자신을 가두는 차가운 감옥이 되어버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야기의 주인공 72살의 박순자는 평생을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그녀의 젊은 시절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갓 결혼한 앳된 얼굴의 순자가 남편과 함께 순자의 마음 담은 국밥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내걸고 작은 식당 문을 여는 모습이 보입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는 슬픔에 잠겨 있을 틈도 없이 끓어오르는 가마솥 앞에서 홀로 땀 흘리며 식당을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억척스럽게 모은 돈으로 지금의 2층 집을 마련하던 날, 그녀는 집문서를 끌어안고 밤새도록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녀의 청춘과 땀, 그리고 희망이 담긴 성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현재 새벽 4시 30분. 동이 트기도 전에 어스름한 시간에 순자의 하루는 어김없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잠이 덜 깬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며느리 유나를 위해서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갈아 만든 건강 음료를, 아들 민혁을 위해서는 밤새 푹 고아낸 진한 국물의 국밥을, 그리고 손자 준서를 위해서는 달콤한 향이 나는 판차켓을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녀에게는 3명의 가족을 위한 3가지 아침을 차리는 것이 지난 1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아침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며느리 유나는 손에서 손전화기를 놓지 않은 채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침 일찍부터 진한 국물 끓이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온 집안에 음식 냄새가 배면 어떡해요. 제 일상을 엿보는 사람들은 아침의 청량함을 좋아하지 마늘 냄새를 좋아하지 않아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컵에 물을 채워주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민혁이가 이 국밥을 좋아해서. 신문을 보던 민혁이 무심하게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유나야, 아침부터 잔소리 좀 그만해. 엄마, 잘 먹겠습니다. 맛있네요. 순자는 묵묵히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그녀의 눈에 며느리가 정갈한 하얀 벽을 배경으로 자신의 건강음료 사진을 찍어 해시태그 행복한 아침, 해시태그 고요한 일상, 해시태그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글과 함께 올리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이 고요한 일상 속에 어울리지 않는 사진틀 밖으로 밀려난 낡은 배경 같다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시려왔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집안의 고요함이 내려앉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거실 한쪽에서 다리 밑판을 펴고 아들 내외의 옷가지를 정성스럽게 다리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오며 옷에 구김이 펴지는 소리만이 나지막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순자가 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지 목소리를 낮췄지만 날카로운 단어들은 벽을 넘어 순자의 귀에 고스란히 박혔습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날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 벌써 3달째 일 안 하고 있잖아요. 3개월이나요. 그런데도 매일 아침 양복까지 차려입고 회사에 가는 척 연기를 하고 있다니.
언제까지 이렇게 모두를 속일 셈이에요. 제 벌이만으로는 우리 식구 전부를 먹여 살릴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민혁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나도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나 좀 그만 닥달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나한테 생각이 다 있어. 순자는 뜨거운 다리미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자신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매일 아침 거짓 출근을 해왔다는 것이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아들이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는데 정작 아들은 가장 힘든 순간에 어머니를 의지하지 않고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다음 말은 순자의 가슴에 더 깊은 생채기를 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또 어디 이상한 곳에 돈이라도 넣을 셈인가요? 지금 우리한테 남은 거라고는 이 집뿐이에요. 그런데 이 집조차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치 가난한 친척처럼 얹혀 살고 있고 당신 어머니가 이 집의 주인이시죠. 순자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자신은 그저 껄끄러운 집주인이자 짐스러운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민혁이 무거운 표정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다림질을 하는 어머니의 곁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친구가 아주 전망 좋은 새로운 기술 사업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돈을 좀 보태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는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눈을 마주하는 순간 순자는 이 모든 것이 아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계산이 아들의 절박함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순자는 다리미를 내려놓고 아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사업인데 그러니 아들아? 민혁은 어머니의 깊고 고요한 눈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모자 사이에 흐르는 무거운 침묵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갈등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민혁은 다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번 그의 손에는 제법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번보다 더욱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알아봤는데 이게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아요. 큰 돈을 빌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 이 서류에 도장만 한번 찍어주시면 돼요. 이건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에요. 제가 이 집의 일부라도 가지고 있어야만 동업자로 참여할 수 있거든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증여 계약서라는 글자가 그녀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집의 절반을 아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증여 계약서가 어떻게 형식적인 절차일 수 있니? 이건 내게 이 집의 반을 그냥 주는 것과 마찬가지잖니. 민혁은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하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애원과 함께 희미한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아들을 그렇게 못 믿으세요. 제가 어머니 것을 빼앗기라도 할 것 같으세요. 제가 성공하면 몇 배로 돌려드릴 겁니다. 어머니는 하나뿐인 손자가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으세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가난이라는 단어는 순자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식이 그런 단어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의 눈빛에서는 아들로서의 애틋함이나 존경심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차가운 계산과 절박함만이 읽혔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등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조종하고 있을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자식에 대한 실망감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슬픔이 되어 그녀의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늘 그랬듯 바쁜 아들 내외를 대신해 손자 준서의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준서가 그림에 소질이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준서가 그린 그림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언제나 할머니가 크고 따뜻해 보이는 집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준서는 늘 이 집이 할머니의 성이고 할머니는 그 성을 지키는 여왕님이라고 자랑한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버스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자에게 자신은 성을 지키는 여왕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에게는 성을 빼앗겨도 되는 나약한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성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에는 유나의 밝고 명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전화기를 든 채 집 안 곳곳을 비추며 자신의 일상을 엿보는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다 거실을 지나치며 들려오는 며느리의 말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나는 화면 속의 사람들에게 마치 비밀을 알려주듯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항상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제 자신을 가꿀 시간을 내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비결은 아주 간단하답니다. 바로 역할을 나누는 것이죠. 저희 집에는 시어머니가 함께 살고 계신데,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저희 집의 무급가사 도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편리하죠. 어머니 세대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삶의 보람이라고 생각하시니까요. 물론 집안 분위기가 조금 낡고 오래된 옷장에서 나는 듯한 냄새가 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천천히 바꿔나가고 있답니다. 순자는 자신의 방문 앞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급 가사 도우미, 오래된 옷장에서 나는 듯한 냄새.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순자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평생을 바쳐온 헌신이 수많은 낯선 사람들 앞에서 값싼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 느꼈던 서운함과 실망감이 한순간에 싸늘한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마치 돌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는 용서와 희망, 그리고 애정의 마지막 불씨마저 꺼져버리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강철 같은 결심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주소록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한 장 한 장 넘기던 그녀의 손가락이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오래전 이 집을 살 때 도움을 주었던 부동산 중개인의 연락처였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장롱 가장 안쪽에 고이 모셔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유품과 함께 집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뚜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주 박순자, 이 집의 주인은 오직 그녀 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자는 벽에 걸린 남편의 빛바랜 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는 우리의 집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유나는 들뜬 목소리로 제주도의 유명한 숙소에서 일주일간 머물며 홍보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자랑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멋진 여행이 될 거라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그녀에게 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 순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공항으로 떠나는 가족들을 배웅하며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마저 감돌았습니다. 손자 준서가 할머니의 품에 와락 안기며 아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같이 못 가서 너무 아쉬워요. 제가 바닷가에서 제일 예쁜 돌멩이 주워다 드릴게요. 순자는 손자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럼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게. 여행 가방을 끌던 유나가 뒤를 돌아보며 무심하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끼는 난초에 물 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없는 동안 겨울옷 정리도 좀 해주시고요. 마치 당연한 명령처럼 들리는 그 말을 끝으로 가족을 태운 자동차는 골목길 모퉁이로 사라졌습니다. 자동차의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자 순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전화기를 꺼내 단호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사장님, 저 박순자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집을 팔아야겠습니다. 일주일 안에요.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네, 시세보다 낮은 값이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이 땅을 사서 건물을 허물어버릴 건설업자에게 팔아주십시오. 이 자리에는 돌멩이 하나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부터 순자의 시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던 나약한 늙은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고 오래전부터 이 땅에 눈독을 들여왔던 건설사 사람들과 만나 일사천리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도장을 찍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평생을 이런 큰 거래만 해온 사람처럼 냉철하고 정확했습니다. 계약을 마친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챙기는 것은 아주 단출했습니다. 낡은 손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사진 한 장, 평생 모은 통장과 집문서, 그리고 손자가 서툰 솜씨로 그려준 자신의 얼굴 그림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끼던 값비싼 옷가지들과 장신구들, 아들이 자랑스러워하던 서재의 책들, 가족의 행복한 순간을 담은 수많은 사진 액자들, 그 모든 것을 그녀는 미련 없이 그 자리에 남겨두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 순자는 마지막으로 텅 빈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부엌의 낡은 식탁, 거실의 푹신한 소파, 볕이 잘 드는 아들의 방. 모든 공간에 그녀의 손길과 추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저 곧 사라질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책상에 앉아 손자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는 할머니의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 씩씩하게 살아가라는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편지 봉투 안에 은행 개인 금고 열쇠를 함께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자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한 학자금과 생활비가 넉넉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자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의 미래를 누구보다도 굳건하게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순자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동해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 작은 항구 도시 속초. 그곳의 한적한 골목길에 순자의 두 번째 기회라는 이름의 아담한 국밥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의 창문 너머로는 푸른 바다와 하얀 포말이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세련된 앞치마를 두른 박순자는 예전보다 한결 편안하고 밝아진 얼굴로 손님들에게 정성껏 끓인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시작은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몇 주 동안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어머니의 행방을 찾아낸 민혁과 유나가 허름하고 지친 모습으로 식당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혁이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희 지금 단칸방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배달 일을 하고 있다고요. 유나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저희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드셨어요. 하나뿐인 아들과 손자를요. 양심도 없으세요. 순자는 들고 있던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몸을 돌려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양심이라. 유나야,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무급가사 도움이라고 불렀을 때 너의 양심은 어디에 있었니? 미녀가, 네가 30년간 내가 피땀 흘려 지킨 이 집을 거짓말로 빼앗으려 했을 때 너의 양심은 또 어디에 있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내 인생과 시간, 그리고 사랑까지 전부 내어주었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았어. 그저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하고 아이를 돌봐주는 편리한 존재로만 여겼지. 너희는 나의 모든 것을 하찮게 만들었다. 그 집은 단순한 벽돌 건물이 아니었다. 나의 삶이고 자부심이었어. 너희가 그것을 탐냈기에 나는 누구에게도 그 집을 줄 수 없다고 결심한 것이다. 나는 너희를 길바닥에 내쫓은 게 아니다. 너희가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들로부터 너희를 떼어놓았을 뿐이다. 이제 너는 맨손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되겠지. 아마도 이제야 내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게다. 준서를 위한 돈은 은행에 넣어두었다. 그 아이는 부족함 없이 자랄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이제 어른이니 너희의 삶은 너희 스스로 책임지거라. 이제 그만 돌아가 주렴. 내 소중한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는구나. 순자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몸을 돌려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단호한 뒷모습 앞에서 민혁과 유나는 자신들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깨달으며 만견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자의 두 번째 기회는 이제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성공한 식당 주인이자 이웃들의 어려움을 먼저 나서서 돕는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고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온화한 미소가 항상 피어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훌쩍 자란 준서가 혼자 기차를 타고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힘껏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순자는 손자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우리 준서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단다. 할머니와 손자는 나란히 앉아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집은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으로 온전히 존재하며
자유를 느낄 수 있는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결코 늦은 때란 없으며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헌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삶의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